그 친구가 없었으면 난 진작 병원 신세였을 거야. 그날도 내가 이틀을 밥도 안 먹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따뜻한 죽 한 그릇 놓더라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인생은 아직 따뜻합니다. 돈보다 사람이고 약보다 안부 한마디입니다. 65세가 넘으면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그 선물을 빛나게 해주는 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5명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들이 곁에 있으면 나이 들어도 고요한 행복이 따라옵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친구는 아무 때나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입니다. 전화했는데 바로 받아주는 사람, 지금 당장 밥 먹자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나와줄 사람,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노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와 마음을 파괴합니다. 병보다 빠르고 가난보다 아픕니다. 노인이 되면 자식도 가족도 사회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때 남아있는 단 한 사람, 그 친구가 곧 삶의 의미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슬픈 이야기도 재미없는 일상도 사소한 걱정도 입 밖으로 털어놓고 나면 조금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노인의 삶은 정지된 시간 속에서 갇히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생각을 키우고 생각은 외로움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삶을 갉아먹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다 문득 울컥하고 TV 속 사연에 괜히 눈물이 나며 문자 하나 없는 휴대폰을 멍하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하루가 반복될 때 사람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습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한 명입니다. 어떤 대단한 도움을 주는 친구가 아닙니다. 같이 걷자, 시장 한 바퀴 돌까? 김치 좀 덜어줄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내 민낯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 마음이 아플 때는 같이 울어주고 말없이 손만 잡아주는 그런 사람. 그 한 명만 있다면 노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에 사는 78세 강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년을 문 닫고 지내며 점점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외출은 배달음식 수령이 전부였고 가족이라곤 외국에 사는 딸뿐이라 하루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일주일씩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마철 비오는 아파트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할머니와 우산을 같이 쓴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우산 하나 같이 쓰실래요?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도 나누고 가끔 같이 병원도 다니고 명절에는 떡국을 함께 끓였습니다. 어느 날은 강 씨가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바로 이 친구가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강 씨는 끝내 구조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친구는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에 동행해 병원 수속까지 도왔습니다. 강 씨는 회복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겁니다.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처럼 친구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쓰러짐을 알아주는 사람, 그 하루의 공백을 눈치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이 관계에는 체면도 계산도 경쟁도 없습니다. 순수한 존재감 하나로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사람. 지금 곁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늦기 전에 만들고 있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65세 이후 삶의 승패는 단 하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집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노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 곁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이 늦기 전입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두 번째 친구는 돈으로 우열을 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 저 사람은 연금이 얼마래? 걔네는 자식이 해외에서 돈 보내준다더라. 요양원도 싼 데랑 비싼 데랑 천지 차이지. 나이 들어서도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쉽게 오가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밥값 얘기부터 나옵니다. 여행 얘기를 하더니 은근슬쩍 자랑이 섞이고 집 크기, 손주 용돈 액수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런 관계는 친구가 아닙니다. 지갑을 비교하며 마음을 줄 세우는 사이엔 편안함이 없습니다. 노년의 진짜 친구는 돈을 기준으로 상대를 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진 게 많든 적든 밥을 사든 얻어먹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하는 사람. 돈 냄새 없는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정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금이 든든하지만 자식이 병들어 고통받고 누군가는 월세살이지만 마음만은 평안하게 삽니다. 그런 현실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단지 통장, 잔고나 자식의 성공만으로 우위를 나누려는 사람은 결국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 친구가 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입니다. 밥값을 냈다며 생색을 내거나 자식 자랑을 수시로 하며 넌 뭐하고 사냐는 식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친구와의 시간은 쉼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반면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밥값을 먼저 내고도 다음에 너 사줘 한마디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행 얘기를 꺼내며 넌 무리하지 말고 가까운 데라도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랑이 아니라 고민을 나누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돈 얘기를 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이 들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정호선 씨는 74세입니다. 젊을 때 무역업으로 꽤 성공했지만 IMF 때 모든 걸 잃고 지금은 조그마한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지냅니다. 그런 정 씨에겐 고등학교 동창인 박영태 씨가 있습니다. 박 씨는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다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놀라운 건 그 둘이 매주 한 번씩 서로 번갈아가며 만나 단골 백반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점입니다. 백반 가격은 8,000원, 박 씨가 낼 때도 있고 정 씨가 낼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정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태는 돈이 많아도 나한텐 전혀 그런 티를 안 낸다. 오히려 나보다 더 검소하다. 우리 둘이 50년 넘게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친구가 한 번도 나를 돈으로 판단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 실제로 박 씨는 명절에도 정 씨를 먼저 챙기고 소소한 선물도 항상 같이 나눈다는 마음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는 정 씨는 누구보다 부유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의 부유함입니다. 결국 나이 들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내 사정이 달라져도 나를 똑같이 대하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언젠가 그 칼날을 나에게도 겨눌 사람입니다. 반대로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친구는 인생 끝자락에서도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사람입니다. 65세 이후의 인생은 비교가 아닌 인정으로 살아야 편안해집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재며 괴로워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런 친구는 끝까지 남습니다. 지금 곁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어들지만 진짜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늙어 행복해지는 첫 걸음입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세 번째 친구는 내 허술함을 비웃지 않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문을 잠갔는지 자꾸 확인하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고 계산하다 거스름 돈을 틀리기도 합니다. 젊었을 땐 완벽했던 내가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당황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함께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요즘 왜 그래? 정신이 없네. 나이 들었나 봐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실수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먼저 웃어줍니다. 깜빡한 일도 웃음으로 넘기고 허둥지둥하는 내 모습도 귀엽다고 말해줍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나이 들어도 주눅 들지 않고 유쾌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모든 게 느려지고 부족해집니다. 잊고 실수하고 헷갈리고 넘어집니다. 그럴수록 곁에 있는 사람의 태도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비웃고 면박 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점점 입을 닫게 되고 결국 혼자 있으려 하게 됩니다. 반대로 허술한 나를 따뜻하게 웃으며 받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인생은 마지막까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 친구와 있으면 실수가 부담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추억이 됩니다. 대화의 소재가 되고 시간이 지나 그땐 그랬지 하며 되새길 수 있는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영부 씨는 76세입니다. 그는 요즘 자기답게 늙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시장에 나갔다가 김치 2통을 계산 안 하고 들고 나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도 본인도 몰랐던 그 상황은 10분쯤 지나서야 깨달았고 허겁지겁 돌아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날 저녁 친구 정경애 씨에게 전화로 털어놓았습니다. 경애야, 나 진짜 도둑되는 줄 알았어. 정신이 나갔나 봐.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하, 넌 아직도 김치 먹고 싶은 게 그렇게 급했나 보네. 다음엔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체크해 줄게. 정 씨는 상황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쾌하게 넘기며 함께 웃어줬고 그 순간 이영분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늙고 있다는 걸 무섭지 않게 만들어줘. 그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치매방 집안장이라는 농담 섞인 별명을 붙이고 번갈아 장보기를 함께하며 실수를 체크해주고 웃음을 나눕니다. 나이 들수록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은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허술해지고 때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창피함이 아니라 괜찮음으로 나를 감싸주는 사람, 바로 그런 친구가 있어야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실수를 웃어넘겨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노후입니다. 65세 이후 삶에서 실수는 당연한 것이고 그 실수를 함께 추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이제는 잘못했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기억이 깜빡해도 발음이 꼬여도 말이 반복돼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허술하게 보지 않고 그 모습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 한 명 지금 곁에 있으십니까?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허술한 순간에도 웃어주는 마음이 결국 당신에게도 웃음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실수해도 괜찮아지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함께 해주는 친구,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유쾌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네 번째 친구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약속은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이유이자 하루를 견디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무렇지 않게 깨지는 순간 마음은 무너집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 다음에 보자. 아이고 깜빡했다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젊을 땐 그런 실수쯤은 웃으며 넘길 수 있었지만 나이 들면 그 한 번의 바쁨이 며칠씩 마음에 남습니다. 괜찮은 척해도 속은 허전하고 서럽습니다. 노인의 하루는 누군가와의 약속 하나로 빛납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옷을 고르고 머리를 빗고 평소보다 일찍 밥을 챙겨 먹습니다. 마음이 먼저 나가 있고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그러다 그 약속이 깨지면 비워둔 시간까지 공허해집니다. 고요한 집 안에서 입고 나갈 옷을 다시 벗으며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된 건가? 나와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았던 건가?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늙어선 약속을 지키는 친구 한 명이 보석보다 귀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쉽게 바꾸지 않고 잊지 않고 사소한 약속도 정성껏 지켜주는 사람. 그런 친구는 신뢰를 넘어 위안이 됩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은 늙은 마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단 한 번이라도 널 위해 시간을 비워뒀어라는 진심을 보여준 사람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 사는 김지숙 씨는 75세입니다. 그녀는 20년 전 마트에서 일할 때 만난 친구 이복자 씨와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점심을 함께합니다. 둘 다 남편과 사별했고 자식은 외지에 있어 소식을 들을 길도 별로 없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된 약속이지만 지금은 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복자랑의 약속은 병원 예약보다 중요해요. 그날이 되면 전날부터 잠이 설쳐요. 옷도 챙기고 메뉴도 미리 생각해요. 그 친구는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항상 시간 맞춰 나타나요. 반대로 김 씨는 몇 년 전 또 다른 지인과의 약속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영화 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 10분 전 급한 일이 생겼다는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게 한 번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쯤 약속이 깨졌을 땐 김 씨는 아예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쁜 거고 나는 그냥 심심한 노인네였던 거죠. 그렇게 인연은 끝났습니다. 친구는 꼭 오래된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늦게 생긴 인연이어도 작고 단순한 약속도 성실히 지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늙어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허름한 몸보다 더 아픈 건 나를 대하는 가벼운 태도입니다. 늙어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특히 나와의 약속이 가벼웠다는 느낌은 그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은 노인을 점점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처가 쌓이면 어느 순간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고립이고 결국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65세 이후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곁에 있는가 아닌가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누군가와의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은 곧 삶의 동력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약속을 미루지 않고 지켜주고 바쁘단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 만약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이란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이 들어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관계는 단 한 번의 약속 지킴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지켜낸 작은 신뢰가 노년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다립니다. 나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단 한 사람을.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다섯 번째 친구는 혼자 있을 때 먼저 찾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꼭 내가 혼자일 때 나타납니다. 이상하게도 외로움이 깊을 때 조용히 문을 두드려줍니다. 이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인생 끝자락이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아무도 내게 연락하지 않는 그 적막함입니다. 낮에는 소음 속에 묻히지만 해가 지고 방 안에 불을 켤 때 비로소 나 혼자라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가끔은 그냥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라도 들리고 싶고 문자가 울리는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쁩니다. 친구들도 가족도 각자의 삶에 갇혀 나의 존재를 잠시 잊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지내? 라고 먼저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생명의 줄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0세 노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된 시간이 벌써 12년째입니다. 자식들도 외국에서 살고 있어 명절에도 전화를 받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설날 당일에 전화를 기다리며 전기장판을 켜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전화 한 통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교회 친구 김말순 씨가 떡국 한 그릇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어제 혼자셨죠?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나라도 와야 할 것 같아서. 말순 씨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밥을 먹고 TV를 보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말합니다. 그날 그 사람이 안 왔으면 난 아마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먼저 찾아와주는 그 발걸음 하나가 며칠치의 우울을 날려줘요. 노년의 외로움은 표현되지 않는 순간에 깊어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할 때 그 조용한 고립은 점점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조용하네? 한번 얼굴 보자는 말 한마디가 눈물 나도록 고맙게 느껴집니다.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일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반면 젊었을 때는 잘 어울리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끊깁니다.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런 관계는 남아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느낌만 더 선명하게 해줄 뿐입니다. 보고 싶어서 왔어라는 이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삶을 위로하는 존재입니다. 늙어서는 그런 친구 한 명이 곧 가족이고 희망이고 의미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병원 예약날을 기다리고 약국 영업시간을 기다리고 가끔은 자식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예상치 못한 친구의 방문이 끼어들면 인생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그냥 와주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얼굴 한번 보러 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내 삶도 계속 움직입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찾지 않아도 내가 조용할 때 기척을 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사람은 기억 속에 찾아오지 않고 현실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외로움은 어쩌면 막을 수 없는 감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가만히 곁에 있어주면 그 외로움은 견딜 만한 그늘이 됩니다. 노년은 결국 누가 나를 조용히 찾아와 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이 있다면 삶은 더 이상 고립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늙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온기입니다. 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간병 내가 다 했잖아. 너희는 전화 한 통 없었잖아. 그래도 유산은 반반이야? 그게 형제야? 부모가 돌아가고 나서야 진짜 형제 자매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서로 챙겨주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카카오톡 프로필조차 보기 싫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형제 자매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형제 자매 때문에 마음 다치고 스트레스 받아온 분들에겐 이 영상이 분명히 남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끼리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부모 병간호, 유산 정리, 자식, 비교, 옛 감정까지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지면 남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변합니다. 이번 영상은 형제 자매가 왜 나이 들수록 가장 큰 상처의 원인이 되는지 그 5가지 이유를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릴 적 서열과 역할이 평생 굴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니까 나이 들어도 언제든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형제라는 이름 아래 묶인 역할과 비교, 기대와 서운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뿌리 깊은 갈등이 됩니다. 어릴 적부터 형은 책임감 있는 마지로, 막내는 응석바지로 자리 잡습니다. 이런 역할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어머니 병간호는 늘 큰딸 몫이고 명절상 차리는 일도 당연히 누나 몫입니다. 막내는 넌 아직 애야라는 말에 평생 철없는 취급을 받습니다. 반대로 장남은 뭐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젊었을 땐 참고 넘겼지만 나이 들어 병들고 약해지면 이 역할은 짐이 되고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고 남보다 더 남이 됩니다. 심지어 형제끼리 돈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부모 유산 분배, 간병비 부담, 제사 참여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쌓인 감정은 폭발합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 더 쉽게 상처 주고 더 깊이 원망하게 됩니다. 형제는 서로의 고통을 알아야 할 사이가 아니라 내가 왜 그랬냐며 평가하고 공격하는 사이가 되어갑니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76세 이재호 씨는 외동딸을 키우며 혼자 살아왔습니다. 형제는 무려 5. 어릴 땐 북적이고 정 많던 집이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가 얽히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 돌보던 둘째 아들에게 전 재산을 넘겼고 이걸 알게 된 형제들은 한순간에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혼자 챙긴 거잖아. 우린 부모 얼굴도 자주 못 뵀는데 넌 왜 다 가져가. 처음엔 말싸움이었고 점점 큰형과 막내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결국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고 부모 제삿날에도 제각각 따로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 단체방도 없어졌고 사소한 안부 전화조차 사라졌습니다. 특히 둘째 형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 어릴 때 나 아프다고 너희가 손 붙잡고 울던 모습이 아직 기억나는데 이젠 남보다 더 낯설다. 결국 그는 형제들 번호를 전부 차단했고 이재호 씨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는 어릴 땐 친구 같지만 나이 들면 낯선 감정의 씨앗이 됩니다. 그냥 지나간 추억 속 사람으로 두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이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픈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이 어느 순간 내 감정을 함부로 휘두르는 존재가 됩니다. 형제는 남보다 더 많은 기억을 공유한 사이이지만 바로 그 기억이 노년에는 고통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형제라는 이름은 의무가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한다면 끊는 것도 선택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피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지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형제 자매라면 그건 이미 남입니다. 그 인연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돈 앞에서 피보다 이익을 먼저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설마 돈 때문에 틀어질까? 이런 생각 이제는 순진한 겁니다. 현실은 훨씬 더 차갑습니다. 부모가 남긴 땅 한 평, 예금, 몇 천만 원 앞에서 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경쟁자가 됩니다. 유산, 간병비, 상속세, 재산 정리 문제만 나오면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 따위는 하루아침에 뒤집힙니다. 내가 더 챙겼다, 넌 한 푼도 안 냈다는 말들이 오가고 그 순간부터 형제는 남보다 더 지독한 원수가 됩니다. 심지어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불공평하다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는 부모 곁에서 희생하며 병간호를 해왔고 누군가는 멀리서 전화 한 통 없는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모든 걸 반반 나누자고 나서면 내가 뭘 위해 희생했는데라는 분노가 폭발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형제는 그게 내가 좋아서 한 거잖아라는 뻔뻔한 말로 응수합니다. 이때부터 감정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틀어집니다. 형제끼리 돈 문제가 얽히면 단 한 사람이라도 손해봤다고 느끼는 순간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해도 속으론 내가 언젠가는 갚아줄 거야라는 분노와 서운함이 남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눈을 피하고 조문도 따로따로 갑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9세 김춘식 씨는 여동생 둘과 남동생 1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본인이 10년 가까이 병간호를 해왔습니다. 병원비, 요양보호사 월급, 약값, 심지어 기저귀 비용까지 모두 김 씨가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동생이 갑자기 유산 분할을 요구하며 변호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와 예금이 법적으로 4등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춘식 씨는 말했습니다. 10년을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제 돈으로 어머니를 돌봤고 제 손으로 목욕도 시켰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돈을 나눠달랍니다. 결국 재산을 나누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김 씨는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조카 결혼식 청첩장이 왔을 때도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그쪽 사람들과는 이제 아무 인연 없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이처럼 돈은 사람의 본심을 들춰냅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얽혀 있어도 결국 자신의 몫을 먼저 따지는 순간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화해를 시도해도 마음의 금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외롭고 약해질수록 이 갈등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피를 나눴는데 이럴 수 있나? 라는 배신감은 더 깊은 상처로 변하고 결국 스스로 마음을 닫게 됩니다. 돈 문제는 인간관계의 진짜 민낯을 드러냅니다. 부모는 돌아가시고 없고 남은 건 형제들끼리의 냉정한 계산뿐입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철저하게 따지고 더 날카롭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이런 과정 속에서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던 사람마저 등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는 어릴 적엔 가장 가까운 존재였지만 나이 들어 돈이라는 현실 앞에선 가장 무서운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피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돈 앞에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남입니다. 이기적인 욕으로 나를 갉아먹는 형제라면 과감하게 끊는 게 내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대화조차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늙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형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을 우선하는 사람, 명예를 좇는 사람,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 종교나 정치에 빠진 사람. 생각이 달라지면 말도 엇나가고 결국 그 다름은 서로 피하고 싶은 존재로까지 번집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화 주제가 맞지 않고 말끝마다 불편함이 생깁니다. 넌 아직도 그렇게 살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너무 고지식해라는 말들이 무심코 튀어나옵니다. 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의 방식이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기에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름은 결국 관계 단절로 이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틀렸고 내가 맞다는 식의 고집은 대화를 싸움으로 바꿉니다. 특히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의 가치관에 더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같은 밥을 먹고 자랐어도 삶이 갈라지면 언어도 감정도 공감도 끊어집니다. 결국 가까워야 할 형제는 누구보다 낯선 존재가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5세 임경자 씨는 동생들과는 벌써 10년 넘게 왕래가 없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앞두고 모임을 하던 중 둘째 동생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제사 좀 줄이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씨는 부모님께 그렇게 말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막내는 누나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서 끝났어야 했지만 이후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자 더 큰 갈등이 터졌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지라는 둘째의 말에 임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생일, 명절, 부모 기일 아무 연락도 없고 서로의 집 주소도 모를 정도로 관계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임 씨는 말합니다. 그 애들이랑은 이제 말이 안 통해요. 얘기하다 보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니까 더 피곤해요. 이처럼 가치관이 충돌하면 피를 나눈 사이라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남이라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형제 사이에서는 심장의 못을 박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동생이잖아. 내가 오빠인데 그건 아니지 같은 말이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불러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이엔 벽이 생기고 결국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 그 순간부터 형제는 그냥 예전 기억 속 인물이 됩니다. 연락이 와도 받기 싫고 같이 밥을 먹자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편하게 느껴지고 그들과의 만남이 덜 불편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자매가 나이 들수록 멀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서로가 성장하며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성공했고 누군가는 실패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살고 있고 누군가는 늘 뭔가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 서로 다른 길을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형제는 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남보다 더 불편한 남이 되는 것이 바로 나이든 형제입니다. 옛 추억을 입에 올릴 때마다 감정이 다르고 삶의 해석이 다르고 결국은 갈등만 남습니다. 그럴 바엔 그냥 추억 속에만 남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형제는 과거의 공감이지 미래의 대화 상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이 편한 노년을 살아갑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식 문제로 감정의 칼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내 자식은 왜 그래? 입니다. 자식은 곧 부모의 자존심이고 삶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평가받는 순간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형제는 단숨에 적이 됩니다. 칭찬이든 비교든 충고든 상관없습니다. 자식을 언급하는 순간 그 말은 칼이 되고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었습니다. 조카는 아직도 취직 못했대? 내 딸은 왜 결혼을 안 해? 이런 말들이 형제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작했지만 들은 쪽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안부 연락은 점점 줄고 명절에도 밥상머리에 앉기 불편해집니다. 누구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고 누구는 침묵합니다. 그 침묵 안에 부끄러움, 자격지심,
분노가 뒤엉켜 폭발할 듯이 웅크려 있습니다. 형제끼리 자식 얘기를 하는 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민감한 감정의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형제 중 누군가는 자식이 유학을 갔다거나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또 누군가는 취업이 안 되거나 이혼을 겪은 상황이라면 그 대화는 고문이 됩니다. 속으로는 자랑 좀 작작하지, 우리 애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이를 악물고 있지만 겉으론 억지로 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조용히 멀어져 갑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8세 박순자 씨는 여동생 셋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늘 모이면 수다 삼매경이었고 명절마다 번갈아가며 집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바뀐 건 막내딸의 이혼 소식이 퍼진 이후였습니다. 둘째 동생이 애를 그렇게 키웠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야? 라고 말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처음엔 박 씨도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밥상에서 첫째 동생이 또다시 그래도 우리가 조카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건 그 애잖아라고 말하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자식 얘기 함부로 하지 마. 니들 자식이 다 잘난 줄 아냐? 이후 그 자리는 얼어붙었고 그날을 끝으로 박 씨는 두 동생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셋째 여동생과만 간간히 안부를 나눕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가족은 내 자식까지 품어줘야 가족이지. 내 속을 긁으면서 자식 흉보는 건 남보다 더 밉더라. 자식 문제는 부모에게 있어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걸 형제끼리 가볍게 넘기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피보다 말이 무서워집니다.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시선 하나에 자존심이 짓밟힙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명절도 모임도 전화 한 통도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형제는 내 자식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더욱 무서운 건 자식 문제는 현재형이 아니라 계속되는 미래형이라는 점입니다. 취업, 결혼, 손주, 집 마련, 이혼, 병원비, 부모 간병 분담까지 모든 인생의 고비마다 자식 문제는 형제 간의 갈등 불씨가 됩니다. 한쪽은 왜 우리 애만 시킨 거야? 다른 한쪽은 넌 자식 있다고 빠지니? 이 말들이 오가면 더 이상 형제는 아닙니다. 감정이 다치고 마음이 식습니다. 사람은 자식 문제에 있어선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입니다. 남이야 뭐라 해도 웃어넘기지만 형제는 다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내 고통을 겪은 사람이 내 자식까지 평가한다는 사실은 감정을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 들수록 자식 이야기는 금기어가 되고 그 금기를 깬 형제는 남이 됩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 문제로 무너지는 관계는 다시 싸기도 어렵고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속이 상한다면 더 이상 그 관계는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제라고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품지 못하는 형제는 결국 내 삶에서 멀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피보다 더 강한 건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지켜줄 사람만이 노년에 진짜 내 곁에 남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부모의 마지막까지 정리한 사람만 모든 원망을 떠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부모가 병들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결국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오가야 할 시점이 오면 이상하게 형제들은 하나둘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내가 멀어서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힘든 시간엔 단 한 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간병, 비용, 장례, 정리, 후속 처리까지 떠넘긴 채 나머지 형제는 뒤에서 손가락질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았냐? 왜 그 병원에 모셨냐? 엄마 유품은 왜 그리 정리했냐? 아버지 마지막 입원비는 누가 냈냐? 그때부터입니다. 부모의 마지막을 책임진 사람은 은혜도 아닌 원망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 가장 외롭고 억울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74세 정미숙 씨는 8년 전부터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3기 진단을 받고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4명의 형제 중 막내인 정 씨만이 손수밥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고 병원 진료를 동행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90만 원씩 간병비가 나갔고 동생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음 달에 보탤게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 씨는 장례 준비까지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제서야 형제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왜 엄마 유언장을 정리 안 했냐? 집 정리는 왜 내가 마음대로 했냐? 돈 쓴 내역 영수증 다 모아와라. 그 순간 정 씨는 울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고 형제들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다퉜습니다. 결국 정 씨는 어머니의 사망 이후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통화는 물론 문자도 차단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였지만 마음은 다 남이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지금은 조용히 혼자 지냅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내가 다 책임졌는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냐는 따가운 말뿐이었다. 이젠 가족이고 뭐고 믿지 않는다. 이처럼 부모의 마지막을 정리한 사람은 형제들 사이에서 잔소리 듣는 사람, 뒤끝 남는 사람, 책임 떠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랑은 없고 의심과 불신만 남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은 닫히고 형제는 남이 됩니다. 형제 사이가 갈라지는 건 큰 사건이 아닙니다. 부모의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무책임과 뻔뻔함, 그리고 그걸 혼자 감당한 사람에게 던지는 싸늘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파괴합니다. 누구도 그동안의 희생은 기억하지 않고 남은 재산과 의무만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형제는 함께 부모를 보내야 할 사람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책임지고 누군가는 뒤에서 평가하며 누군가는 아예 얼굴조차 비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침묵의 죄책감은 오히려 억지주장으로 뒤바뀝니다. 그때 왜 내게 한마디 상의도 안 했냐? 엄마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을 거다는 말은 모든 걸 감당한 사람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덮어주지 않는다는 걸, 피를 나눴다고 해서 마음까지 나눈 건 아니라는 걸, 부모를 떠나보낸 그 순간 남은 건 추억이 아니라 상처이고 형제는 의지처가 아니라 감정을 짓누르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걸 부모의 마지막을 정리한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가장 힘들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가장 먼저 등을 돌린 존재가 바로 형제였다는 사실을, 이것이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이유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웠지만 누구보다 낯설게 변해버리는 이유입니다. 엄마, 요즘 어디 안 나가세요? 그냥 나가봤자 뭐해? 같이 갈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도 재밌게 다니는 사람 많다던데요? 이런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라는 사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하는 것,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 결국 스스로를 가둬두는 순간 외로움은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6가지 방법은 아무도 없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당당한 삶으로 이끄는 비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첫 번째 방법은 익숙한 노선의 버스를 끝까지 타보며 작은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대단한 일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때 삶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고 사소한 탈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낯선 곳을 향해 가는 작은 모험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오희선 씨는 늘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고 아침 운동을 갑니다. 20년 넘게 그 노선, 그 정류장, 가끔 기사 얼굴도 바뀌지 않아 친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버스에 오르려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버스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 단 한 번도 종점까지 가본 적 없던 오 씨는 그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운동복 차림, 텀블러 하나 들고 오 씨는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낯설어졌고 익숙한 간판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버스는 오래된 철공소 골목을 지나고 평소라면 절대 갈 일 없는 항구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1시간 20분이 흐르고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내려보니 작은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도 드물고 바람은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 씨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조개 칼국수집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간판, 작은 평상 하나, 그리고 주인 할머니의 환한 미소. 혼자 오셨어요? 밖에 앉아도 돼요. 그날 먹은 칼국수는 평생 먹은 어떤 음식보다 특별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 따뜻한 국물, 어깨를 툭툭 치는 햇살이 함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돌아가는 길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오씨는 말합니다. 딱히 큰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버스를 끝까지 탔을 뿐인데 집에 돌아와선 이상하게 마음이 채워졌더라고요. 그 작은 모험 하나가 오씨의 마음을 환기시켰습니다. 내 삶에도 아직 낯선 장면이 남아있구나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노년은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삶이 더 메말라갑니다. 늘 가던 곳, 늘 보던 사람, 늘 듣던 이야기 속에 갇히면 외로움은 천천히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방향만 살짝 틀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타본 적 없는 버스 한 번으로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환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모험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도를 들고 떠나는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평소 지나치기만 했던 정류장의 이름, 가본 적 없는 시장 하나, 들어가 본 적 없는 공원,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겐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낯설미, 외로움이라는 침묵을 무너뜨립니다. 혼자라는 건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이기에 가능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와 일정 맞출 필요도 없이 오롯이 나를 위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노년을 자유롭게 만들고 외로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보십시오. 그 끝에 바다가 있을 수도 있고 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저 낯선 골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의 마음은 출발할 때보다 훨씬 더 가볍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삶이 건조해질수록 우리는 새로운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그 공기를 찾아 떠나는 가장 쉬운 방법, 오늘 타는 버스를 종점까지 타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노년의 외로움을 유쾌하게 이겨내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풍경을 보러 멀더라도 떠나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장소를 찾아가는 일.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외로움과 허무함을 이겨내는 강력한 해독제가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멀다는 이유로, 돈 든다는 핑계로, 괜히 무리다는 생각으로 마음만 품고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정순희 씨는 젊은 시절부터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불면이 사라졌고 수평선을 보면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 자식 뒷바라지로 바다는 언제나 TV 속 풍경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환갑을 넘겼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으며 자식들은 제각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하루하루 집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입은 옷도 벗은 옷도 구분 없는 무채색의 날들. 특히 저녁이 되면 텅 빈 집이 더 적막하게 느껴졌고 가끔씩은 내가 왜 사는 걸까라는 허무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동해안 겨울바다 풍경이 나왔습니다. 매서운 파도와 찬바람 속에서도 그곳엔 생기가 있었습니다. 정 씨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기 한 번은 가고 싶다. 다음 날 그는 생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이라는 걸 계획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버스 예매 앱을 천천히 배우고 숙소도 직접 찾아 예약했습니다. 멀어서 못 가가 아닌 멀지만 가보자는 말로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자식들에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말하면 말릴 테니까요. 정 씨는 작고 가벼운 배낭 하나 메고 동해로 떠났습니다. 겨울바다는 거칠었고 바람은 매서웠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작은 횟집에서 따끈한 매운탕을 먹고 해안도로를 걷다가 발에 찬 조약돌을 하나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숙소 침대에 누웠을 때 정 씨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살아있구나, 내가. 그렇게 다녀온 2박 3일은 평생 기억에 남을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정 씨는 틈만 나면 지도를 펼칩니다. 이번엔 전주 한옥마을? 아니면 남해? 다랭이 마을? 그렇게 나를 위해 떠나는 여정이 반복될수록 외로움은 조금씩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주변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뭔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씨는 말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걸 보러 다니니까요. 외로움을 견디는 건 단지 사람을 만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위로가 되는 풍경, 말은 없지만 모든 걸 들어주는 자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은 당신이 직접 찾아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멀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멀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보상이 큽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여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지 않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풍경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길을 나서십시오. 그 길 위에 외로움을 밀어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세 번째 방법은 자식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 먼저, 자식 중심, 자식 걱정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이 말은 낯설고 심지어 불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외로움을 자초하는 가장 큰 덫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는 장영선 씨는 세 딸을 모두 시집 보내고 본격적으로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여전히 딸들의 일정표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 애들 봐줘요. 엄마, 김치 좀 담가줄 수 있죠? 엄마, 급하게 돈 좀 쓸 때가 있어서요. 자식들의 요청은 대부분 부탁이지만 그 말투엔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 씨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의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진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끙끙 앓던 날 전화기를 붙잡고도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애들 바쁠 텐데 괜히 걱정 끼치지 말자. 결국 병원도 혼자 갔고 약국도 혼자 들렀으며 이틀 동안 누워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지만 아무도 나를 먼저 챙기지 않는구나라고. 그 뒤로 그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먼저 챙기겠다고. 처음엔 딸들이 당황했습니다. 아이 봐달라는 요청을 거절했고 반찬 좀 해달라는 말에 이번 주는 나 바빠라고 말했을 때 딸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변했네, 요즘 왜 그래? 하지만 장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여행을 다녔고 자신을 위해 스마트폰도 바꿨고 처음으로 머리숱이 빠진 자신에게 어울리는 모자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다니고 보고 싶었던 연극을 혼자 예매해서 즐깁니다. 자식을 챙기는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을 챙기느라 나를 잃는 삶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외롭고 내가 무너지는 순간 자식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결국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입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내가 먼저 웃어야 그 다음이 자식입니다. 자식을 위해 산 세월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시간만큼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얼마나 챙겼는가? 노년의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는 순간부터 서서히 스며듭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용기 내어 처음으로 나를 우선순위에 놓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따라붙지 못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네 번째 방법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될 순간에 과감히 결제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외면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망설이다 놓친 것들이 마음속에 쌓일수록 후회는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늙어갈수록 더욱 필요한 건 과감한 선택이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정자 씨는 어릴 적부터 악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늘 피아노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고 바이올린을 켜는 모습을 보면 부러움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늘 동생을 챙기고 엄마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회는 지나갔고 청춘은 일터에, 결혼은 고생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다 72세가 된 어느 날 동네 악기점 앞을 우연히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바이올린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어릴 적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아, 나 저거 해보고 싶었지. 하지만 손은 지갑을 망설였고 머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바이올린이야. 손자 용돈도 줘야 하고 약값도 들어가고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고 중고악기 가격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늙어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심장을 콕 찔렀습니다. 지금도 안 하면 나 평생 안 하겠구나. 다음 날 김 씨는 다시 악기점을 찾았습니다.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초보용으로 하지만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주세요. 악기를 들고 나오는 길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을 결제했구나. 그날 이후 매일 조금씩 활을 잡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음은 엉망이고 박자는 늘 늦지만 마음만큼은 날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자식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거 얼마나 하시려고?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일진 몰라도 오늘은 할 수 있어. 나를 위한 결제는 계산이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 그 찰나에 지갑을 여는 용기, 그것이 외로움을 몰아내는 열쇠입니다. 많은 이들이 조금만 더 싸게 살 수 있을 때, 좀 더 여유가 생기면을 기다리다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삶은 물건처럼 재입고되지 않습니다. 그 기회는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 입고 싶은 옷, 배우고 싶었던 것, 떠나고 싶었던 여행지, 모두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약을 확정짓는 건 당신의 결제 버튼 하나입니다. 외로움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을 때 더 크게 밀려옵니다. 남의 허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식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 나이에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순간이 바로 그때가 적기입니다. 그걸 지나치면 당신 삶의 무대는 자꾸 뒷자리가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당신 손으로 결제하는 순간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가 살아있구나를 증명해 줍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화끈한 방법은 망설임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결제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오늘을 빛나게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5번째 방법은 과거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며 지나왔다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고립과 외로움을 녹이는 열쇠가 됩니다. 사람은 흔히 현재의 고독에만 눈이 멀어 자신이 걸어온 지난 여정을 잊고 맙니다. 그러나 되짚어보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파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을 넘겨왔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김진호 씨는 70대 중반입니다. 젊을 땐 섬유 공장에서 일했고 중년엔 신용불량자가 되어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겨우 다시 일어나 막노동을 하던 어느 겨울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며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입원 후 퇴직, 그 후엔 아내마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서울로 떠났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반지하방. 김 씨는 그렇게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할 일도 없는 정막 속에서 그는 점점 침묵과 외로움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텔레비전은 소리만 크게 울리고 밥은 늘 반찬 없이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80 가까운 세월이 담긴 사진들, 아직 어렸던 자식들, 병문안 온 친구들, 손에 굳은 살이 가득하던 작업복 차림의 자신, 그리고 눈에 들어온 사진 한 장, 아내와 함께 막노동 일당을 받으러 갔다가 함께 찍은 겨울철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김 씨는 사진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다 지나왔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지금껏 견뎌온 시간들이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지나온 시간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느끼는 외로움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도 없다는 생각은 과거의 나까지도 지워버리는 잔인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건 수많은 위기와 절망을 버티고 견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고요한 하루 속에 숨어있는 외로움도 언젠가 돌아보면 지나가는 계절처럼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번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땐 정말 죽고 싶었지. 그런데 지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어쩌면 가슴이 울컥할 수도 있고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간 듯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는 당신에게 자신을 위로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과거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꺼내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처 속에서 회복을 배웁니다. 외로움은 결국 나만 힘든 게 아닐까라는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고난과 생존의 흔적을 다시 꺼내볼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서러운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는 그 시간을 말로, 기억으로, 온몸으로 통과한 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아도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이 비록 고요하고 텅 빈 하루라 해도 당신의 인생은 뜨겁고 굵직하게 지나왔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특별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난 날의 나를 꺼내어 그에게 말 건네는 것입니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다 지나왔다. 그 말이 지금의 당신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6번째 방법은 함께 갈 사람이 없어도 여행 가방을 싸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여행이 의미 있다고 믿었던 시간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나와의 여행은 외로움의 처방전이자 인생의 가장 진한 위로가 됩니다. 늦은 나이에 혼자 떠나는 여행이 두렵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놀라운 자유와 충만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남 해남에 사는 박복자 씨는 70을 훌쩍 넘긴 홀몸 어르신입니다. 남편은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은 수도권에 살면서 설이나 추석에만 연락이 닿을 정도입니다. 한때는 자식들과 단풍 여행을 꿈꿨고 친구들과 봄꽃 축제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시간이 없었고 말만 무성했지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결국 박 씨는 그 어떤 여행도 가지 못한 채 외로움에 눌려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TV에서 혼자 전국을 돌며 살아가는 할머니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의 버스 정류장에 앉아 손에 지도를 들고 있던 그 노인의 뒷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꽂힌 듯 다음날 아침 박 씨는 버스 시간표를 검색하고 미리 싸두었던 새 배낭에 옷 몇 벌과 약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강릉이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이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시간, 식당에서 혼자 앉아 여유롭게 먹는 생선구이, 바닷가, 산책길에 불어오는 바람 하나까지도 나만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 나도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시도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없다 해서 여행을 미룬다면 결국은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여행을 대신 떠나주지 않습니다.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식기 전에 가방을 싸야 합니다. 혼자 떠나는 길이 처음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만나는 풍경은 누구의 눈치도 없이 온전히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 챙기느라, 직장 일하느라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나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걷고 싶은 길, 내가 보고 싶었던 바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이기에 더 자유롭고 더 솔직하게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확신, 그 믿음 하나만으로 외로움은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떠나겠다는 말은 절대 실현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나서는 그 순간 외로움은 등 뒤로 물러납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했던 풍경이 있다면 지금 떠나십시오. 누군가 함께하길 기다리지 말고 당신 자신과 함께 길을 나서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땐 그렇게 끈끈하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연락 한 통도 없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얼굴 보는 게 불편합니다. 가족이라 믿었는데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게 형제였습니다. 명절도 제사도 부모 장례도 끝나고 나면 남는 건 감정의 틈뿐. 모든 형제 자매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에겐 그 피가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늙어 왜 형제 자매가 남처럼 느껴지는지 그 진짜 5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 봉양 문제로 남는 건 희생한 사람의 억울함과 갈등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다 어디 있었어? 아버지 요양병원에 누가 몇 번이나 왔는지 알아? 간병비는 왜 나만 냈는데 이제 와서 왜 상속 얘기부터 꺼내는데? 이 말 당신도 혹시 가슴속에서 꺼내고 싶었던 적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금이 가는 순간은 부모님이 병들어 누우셨을 때입니다. 한 사람은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을 감당하고 다른 형제들은 바쁘다,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며 멀어집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부담이 쏠립니다. 간병, 병원 수발, 병원비, 돌봄. 형제는 많아도 손 내미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부모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형제들 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 어머니 집은 어떻게 나눌 건데? 라는 말부터 꺼냅니다. 그때부터입니다. 묻어뒀던 분노와 상처가 터져 나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그 말이 나와? 엄마가 아플 땐 오지도 않더니 집값 오르니 달려오냐? 가족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감정의 칼날만 남습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아니 형제이기 때문에 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피를 나눴기에 기대가 있었고 기대가 있었기에 실망은 더 깊습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 정정자 씨는 10년 넘게 아버지를 혼자 돌봤습니다. 큰오빠는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여동생은 자식 결혼 문제로 바쁘다는 이유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정 씨는 낮엔 일하고 밤엔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치매가 심해지자 대소변을 받아내고 병원 가는 길에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창피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곁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문제는 바로 찾아왔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유산 받을 권리는 있으니까 절차는 공정하게 하자. 그 말 한마디에 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간병비, 요양비, 병원비 총 8년간 1억이 넘게 들었지만 형제들은 모른 척 했습니다. 심지어 여동생은 그건 내가 한 거지 우리가 시킨 건 아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너희는 없다. 지금은 명절에도 모이지 않습니다. 조카 결혼식도 형제 생일도 외면합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봉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건 형제도 아니고 유산도 아니고 그저 내 마음속 상처뿐이에요. 이처럼 부모 봉양 문제는 형제 사이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누구는 묵묵히 헌신하고 누구는 거리만 둡니다. 그리고 그 뒤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과 억울함만 남습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다는 기대는 깨지고 그래도 나중엔 고마워하겠지라는 희망은 무너집니다. 결국 그 기대와 희망이 부서진 자리엔 가족보다 더 낯선 관계만 남습니다. 형제는 함께 부모를 보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간병할 때는 외면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형제자매는 감정의 균열 속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진짜 가족은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뿐이라는 걸,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 남보다도 멀어진다는 걸 말입니다. 늙어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평소엔 아무 연락 없다가 경조사 때만 연락이 올 때입니다. 엄마 기일엔 전화 한 통 없더니 조카 결혼식 청첩장은 바로 보내더라. 내 병원 입원 때는 소식도 없더니 상가집엔 꼭 나타나서 인사만 하더라. 이런 감정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한때 그렇게 가깝던 형제 자매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럴 때만 연락하는 사이가 됩니다. 평소엔 안부 인사도 없고 아플 때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다, 결혼한다, 환갑잔치다 싶으면 잘 지냈냐는 말과 함께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말은 반갑다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진심이 아니라 의무감일 뿐입니다. 그 순간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실제 관계가 아니라 예식장에 필요한 얼굴일 뿐이라는 것을요. 자주 못 보더라도 진심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끝나면 곧장 다시 침묵. 이런 형제 자매의 태도는 마음에 깊은 이물감을 남깁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나? 라는 씁쓸한 물음표가 마음에 박힙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5세 최영희 씨는 둘째 동생과 7년째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장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연락이 없던 동생이 아들이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언니, 그동안 너무 연락 못 드렸어요. 근데 아들 결혼식엔 꼭 와줘야 해요.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최 씨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 씨는 말없이 청첩장을 받아들고 참석 여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동생이 아니다. 3년 전 최 씨가 허리 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때 동생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문자 한 줄 오지 않았고 부모님 제사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꼭 와달라는 그 말이 날선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최 씨는 결국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동생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나는 평소에 없는 사람 취급받다가 결혼식 손님 한 명 채우러 불린 느낌이었어요. 피는 섞였어도 그 사람은 이제 남이에요. 지금도 그녀는 가족 단체방에서 동생의 번호를 차단해둔 상태입니다. 이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이런 씁쓸한 감정을 겪습니다. 평소엔 무소식, 무관심, 무존재. 그러다 갑자기 상가집이나 결혼식에서 오랜만이네라는 인사와 함께 나타나면 그 위선적인 얼굴이 더욱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관계는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관심이 단절된 채 오직 사회적 체면이나 형식으로만 이어지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가깝습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가족은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조사 때만 나타나는 형제는 오히려 남보다 더 큰 공허함을 안겨줍니다. 가장 슬픈 건 그런 연락조차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인사는 장례식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우리 서로 너무 오래 멀어졌지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정말로 남이 됩니다. 마음이 끊긴 형제는 한때의 추억만 남기고 내 삶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가족은 경조사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면 피를 나눴어도 남입니다. 그 어떤 사연보다 아프고 그 어떤 이별보다 조용한 관계의 끝. 그것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어릴 적 서운함을 여전히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왜 나만 시장에 안 데려갔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새 옷은 늘 언니가 먼저였고 나는 물려입기만 했어요. 엄마가 아플 때 언니는 자고 있었고 난 밤새 물수건 갈았어요. 이게 무슨 유치한 감정이냐고요? 아닙니다. 어릴 적 서운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기억일수록 더 오래 남아 마음속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나이 들어 형제 자매를 만날 때마다 조용히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론 여전히 그때의 서러움을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가 어릴 땐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랑받고 각자 다른 위치에서 성장하며 쌓인 감정은 결코 똑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는 책임감과 부담감, 막내는 응석과 자유, 중간은 소외감이라는 고정된 틀이 형성됩니다. 이런 차별 아닌 차별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나는 늘 덜 사랑받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형제를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5세 김혜순 씨는 세 자매 중 둘째입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그녀는 큰언니와 말도 섞지 않은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 계기는 명절 상차림을 준비하던 중에 언니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넌 어릴 때도 늘 조용했잖아. 엄마한테 딱히 혼난 기억도 없지? 그 순간 김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끌어안고 있었던 감정이 바로 그 말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항상 중간이었습니다. 큰언니는 장녀라는 이유로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막내는 귀엽다는 이유로 항상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면 그녀는 늘 눈치를 보며 중간을 지켜야 했고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소풍 갈 때도 언니는 돈을 받고 막내는 도시락을 싸갔지만 자신은 내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그 서운함을 수십 년간 마음에 묻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언니가 던진 한마디에 모든 게 터졌습니다. 넌 사랑받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말을 내뱉고 김 씨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후로는 명절 초대도 받지 않고 언니의 안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김 씨는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도 안 변해요. 어릴 때 누가 날 아프게 했는지, 누가 날 외면했는지 그건 죽을 때까지 기억납니다. 그 말 속엔 억울함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 형제는 가족이 아닌 감정을 되새김질하게 만드는 잊고 싶은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 사이에 남아있는 오래된 감정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 감정이 서운함일 경우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골마갑니다. 어릴 적 차별받았다는 기억, 부모가 누구를 더 아꼈다는 의심, 형제가 내 마음을 몰라줬던 순간들이 하나둘 되살아납니다. 그렇게 형제는 지금의 말보다 과거의 감정으로 판단되는 존재가 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감정이 쌓이기만 하고 풀리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수록 대화는 줄고 감정 표현은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해를 안고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슬프기보다 차라리 후련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따릅니다. 형제자매는 나를 가장 오래 본 사람이지만 그만큼 나를 가장 깊이 다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과거의 감정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고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외면합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를 피하고 서로를 잊고 서로를 남처럼 대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단지 지금의 일이 쌓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 내내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더 깊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풀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겐 형제라는 존재가 결국 남보다 더 불편한 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조용하지만 영원합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노후 생활이 경제적 비교의 대상이 될 때 관계가 감정 아닌 숫자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형네는 해외여행 다닌다며? 너희는 연금 많이 나오잖아. 그렇게 좋은 데서 살면 명절에 선물 하나쯤 더 할 수 있잖아? 처음엔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뾰족한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노후의 삶이 잘 사는 사람과 간신히 버티는 사람으로 나뉘기 시작하면 형제자매는 서로에게 위로가 아닌 불편한 거울이 됩니다. 만나면 괜히 위축되고 말 한마디에도 자존심이 흔들립니다. 부동산, 연금, 자식의 직업, 병원비 걱정까지 모두가 비교의 대상이 되고 그 비교가 마음의 벽을 세웁니다. 특히 60대를 넘어서면 삶은 더 분명히 갈립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금이 넉넉한 형제는 한 달에 2번 골프 치러 나가고 생활형 알바로 겨우 버티는 형제는 교통비 아끼려고 약국도 걸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와이프는 이번에 안마의자 바꿨어 같은 말은 상대에게 수치심과 허탈함을 안깁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경제적 차이는 마음을 멀게 만듭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거리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6세 안재근 씨는 2살 위 형과의 관계를 끊은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친구처럼 지냈고 청년기엔 함께 자취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형은 공기업에 다니다가 정년 퇴직하며 공무원 연금에 가까운 수준의 월급여를 받았고
안 씨는 자영업 실패로 퇴직금도 없이 65세까지 일하다 겨우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모임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형은 언제나 좋은 옷을 입고 왔고 요즘 골프장에서 바람 쐬니 허리도 안 아프더라며 건강 자랑을 했습니다. 안 씨는 웃으며 들었지만 속은 끓어올랐습니다. 대화의 끝은 늘 요즘 연금도 쥐꼬리라 생활이 빠듯해라는 안 씨의 말, 그리고 그래도 형제끼리 뭔가 도우며 살자는 형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늘 부담이었고 빚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명절 때 일어났습니다. 형이 가족 모임에서 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벤츠 뽑았대. 그런데 재근이 내 아들은 요즘 뭐해? 그 순간 안 씨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회사를 다녀 구조조정을 당한 후 3년째 백수였고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아니 알기에 일부러 꺼낸 말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안 씨는 모든 가족 모임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형에게 이제 각자의 삶에 집중하자는 문자를 보낸 뒤 차단했습니다. 지금은 조카 결혼식에도 가지 않고 고모 제사도 따로 지냅니다. 형이 날 깎아내렸다는 느낌 아직도 생생합니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다르다는 걸 그날 확실히 알았어요. 이처럼 노후에 드러나는 경제적 격차는 형제 사이의 감정을 잠식합니다. 누구는 여유롭게 요양병원을 고르고 누구는 통장 잔고 보며 진료일을 미룹니다. 그때 너도 조금만 일찍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 한마디는 평생 쌓아온 형제애를 무너뜨립니다. 형제자매는 돈을 나누지 않더라도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돈은 말에 태도를 입히고 시선에 위계를 만듭니다. 부러움이 질투가 되고 위로가 오지랖이 됩니다. 결국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돈이 곧 자존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는 그 자존심을 가장 쉽게 건드리는 사람입니다. 비교당하는 순간 말없이 무너집니다. 경제력이 다르면 삶이 다르고 삶이 다르면 감정도 함께 멀어집니다. 그렇게 형제자매는 가장 오래된 타인이 됩니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이미 남입니다. 늙어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5번째 이유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이 너무 다를 때입니다. 그 얘기를 형이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하고는 대화 그만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릴 땐 똑같은 장난감 갖고 놀고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웃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각자 다른 세상을 살다 보면 형제라고 해도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니, 오히려 형제이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큽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와 다를 수 있나? 이질감이 들고 그 다름이 견딜 수 없는 벽이 되는 순간 형제는 남이 됩니다. 가치관의 차이는 사소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자식은 알아서 크는 거야 라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부모 책임이지 애가 왜 망가져? 라고 받아칩니다. 정치, 돈, 결혼관, 노후관 대화 주제가 뭐든 결국은 서로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넌 너무 꽉 막혔어. 너야말로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해. 같은 말이 오갈 때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감정은 다치고 관계는 멈춥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2세 문병기 씨는 동생과 10년째 연락을 끊고 삽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엔 무척 친했습니다. 함께 공장도 다니고 부모님 돌아가신 뒤 재산도 크게 다툼 없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과 노후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문 씨는 검소하게 살며 자식에게 절대 부담 주지 않는 삶을 선택했고 동생은 반대로 자식이 늙은 부모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엔 의견 차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살아서 조카들도 형을 안 챙기는 거야. 자식은 부모가 휘어잡아야지. 그 말에 문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투, 눈빛, 목소리까지 다 싸늘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는 게 자신의 삶 때문이라는 비난처럼 들렸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이후로도 자잘한 가치관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문 씨는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소박하게 사는 걸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생은 늘 그렇게 살아서 뭘 남기겠냐고 비아냥댔습니다. 어느 날 문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왜 대화가 다 훈수야? 그날 이후 문 씨는 동생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은 없습니다. 문 씨는 말합니다.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그 사람 태도였어요. 그게 끝이었죠. 이처럼 형제 자매는 가까운 사이지만 가치관이 엇갈리면 가장 멀어진 존재가 됩니다. 대화는 오해로 가득하고 말끝마다 그건 아니지라는 판단이 섞입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마음까지 같을 거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피가 섞였기에 그 다름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넘길 수 있는 말도 형제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나이 들수록 생각이 굳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땐 의견 차이로 웃고 넘기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듯한 기분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라는 말은 넌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야 라는 선언이 됩니다. 결국 연락은 줄고 모임도 멀어지고 관계는 점점 사라집니다. 형제는 가족이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개인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무기가 되어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한 형제는 어느새 연락처에서 사라지고 명절에도 얼굴을 볼 수 없는 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도 같은 방향으로 늙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지 못하면 피보다 먼 감정만 남게 됩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는 타인보다 더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형제를 놓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건 이별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 정리입니다.